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뭐니 해도 북한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보의 위협이긴 하지만 당장 일본 자유대와 대한민국 해군이 일전을 치르거나 중국 인민해방군이 서해에 상륙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쏘아대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목표가 서울이 되는 것도, 서부 전선 가득한 전차군이 동두천을 넘어오는 것도 아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한국군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F-35 전투기, 이지즈함, 한국형 항모 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이런 무기들은 북한군을 대상으로 할 때 오버스펙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가의 수적 우세를 기반한 북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쏟아붓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한국군은 미래의 한반도와 한국의 교역로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당장 북쪽의 위협에 대한 준비 역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 중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AH-64 아파치 헬리콥터입니다. AH-64 아파치 헬기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베트남전에 미 육군이 착륙 엄호 헬기로 AH-1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공격 헬기의 유효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공격 헬기로서 초기 설계를 진행하여 개발하기 시작한 헬기죠. 당연히 AH-1 역시도 매우 우수하고 뛰어난 헬기지만 처음부터 공격 헬기가 아닌 UH-1의 기본 설계에 기반해서 공격 성능을 강화한 기종이라 미래 전장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정밀 운용하고 생존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공격 헬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 육군은 새롭게 설계된 공격 헬기를 준비해가지만 반면 미 해병대는 기존의 AH-1을 꾸준히 개량해가면서 현재의 H-1Z 바이퍼로 운용하는 다른 형태의 운용 체력을 보여주죠. 다시 AH-64로 돌아와서 AH-64에 대한 설명은 여러 곳에서 잘 설명되어 있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력과 방어력, 사격 통제 능력은 현존하는 헬기 중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니까요. 대보병 및 소프트 타겟뿐만 아니라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포를 탑재하고 적 전차 부대에 매우 효과적인 대전차 수단입니다. 전장이 그리 넓지 않은 한반도에서 수적 우세의 북한 병력과 전차 부대 골머리를 일석은 한국군에게 이만큼 적합한 무기체계는 드물 정도의 수준이죠. 특히 1990년대 초반 발생한 걸프전에서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면서 한국군의 워너비 공격 헬기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북한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과 핵 위협으로 인해 억제력으로서의 군비 확장도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터진 IMF 외환 위기로 도입이 무산돼 버립니다. 당시 북한을 악의 축으로 평가하는 미국도 돈 없는 한국에게는 세계 평화를 위해 아파치 헬기를 싸게 주진 않았죠. 가능해! 돈만 맞으면.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다시 아파치 도입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당시 한국군의 공격 헬기는 AH-1이었고 체급으로 따지면 AH-64에 한참 떨어진 S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생산 시점이 오래되고 신형 무기 체계 적용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서 육군 공격 헬기 전략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2011년 아파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AH-64 중고기체, AH-1Z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경쟁이 수행되는데 결론은 아시는 바와 같이 AH-64로 결정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도입하는 기체가 통상 미군이 사용하는 기체의 일부 기능을 제외하거나 최신 세대보다 하나 떨어지는 차세대 기체가 아닌 미군도 없는 최신형 E형이라는 점입니다. 스페셜하구만 이거! 기존의 미군이 운영한 아파치는 A형과 D형이었죠. A형과 D형의 경우 실질적인 차이는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하고 원거리 탐지 공격 능력을 부여했는지 아닌지의 차이며 초기 배치된 A형과 D형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D형의 초기 블록 대비 완전히 다르다고 할 정도로 E형은 많은 개선점을 보입니다. 일단 기체의 파워에도 크게 향상이 돼요. 기존의 A형과 D형이 1800마력, 1900마력의 엔진을 사용했다면 E형은 2000마력의 엔진을 사용해서 속도와 기동성 향상에 더해 적재 중량도 늘어났습니다. 아파치의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인 30mm의 체인건의 적재량을 기존보다 더 늘린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복합 소재를 사용해서 기체 중량은 줄어든 상태에서 방탄 성능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기체 중량이 줄은 상태에서 엔진의 출력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기동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걸 의미하죠.
아파치의 방탄 성능은 초기부터 발군이었습니다. 14.5mm 기관포의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땅 위에 굴러다니는 K200 장갑차보다 높은 수준이니까요. 신형 기체인 당연히 기존의 형식보다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기존에 없던 디지털화된 항전 장비가 적용됐습니다. 위성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롱보우 레이더는 기존 대비 더 뛰어난 성능으로 개조되어 해상 작전 능력이 추가되었죠. 즉 서해 5도에서 작전할 경우 소형 함정 등에 대한 해상 타격 능력이 추가되어 한국군의 작전 범위 및 능력이 증가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기능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큰 장점일 수도 있는 것은 미군이 향후 아파치 시리즈의 마지막임을 천명하고 2048년까지 운용할 계획의 기체라는 점입니다. 구매대는 총 690대의 무지막지한 대수를 미국이 도입하고 앞으로 20년 이상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은 향후 운영 정비 등에 필요한 부품의 수요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산 무기 중에서 미군에서 퇴역한 기체는 부품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기술적인,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장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하면서 이로 인한 추락,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군이 사용 중인 기체가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죠. 문제는 업그레이드되어 향상되는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초기 제시한 금액은 대략 무려 1억 달러. 당시 환율로 보면 1,100억 원 이상의 가격입니다. F-15의 순수 도입 기체 가격이 90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도입 시점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제조사인 보잉 입장에선 여러모로 100장을 챙길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저가격인 A형의 경우 단종이 예상되고 구매가 가능한 기종은 E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투기나 전차처럼 다른 무기체보다 대안이 없는 무기다 보니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하다 이탈리아에서 제작하는 T169까지 물망에 오르고 AH-1Z까지 도입하는 그림까지 그리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 2013년 반전이 나타납니다. 미군이 AH-64E형을 무려 600대나 구매하기로 한 결정이죠. 한국 육군의 구매 도입을 준비한 수량은 36대였던 데 반해 미 육군 도입 수량이 600대가 확정되면서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2013년 4월 최종 선정이 되면서 그때 가격은 대당 5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AH-64E형을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요구사항도 적용이 되죠. 첫 번째, 무인기 조정 능력이 빠집니다. 당시 한국은 무인기가 없었으니까 무인기 합동 운영 기능이 필요 없었죠. 추가적으로 한국군용 통신 장비와 해상 염해 처리가 추가됩니다. 육군을 주로 지원하는 미 육군 대비 서해 및 동해 해상 침투 작전에 대응하여야 되는 아파치의 특성상 해상 운영 시 발생하는 부식에 대응하기 위함이죠. 현재 보유 대수는 총 85기로 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한두 푼 하는 기체도 아니고 수입 기체이기에 운용 비용 역시 만만치 않으나 일단 배치된 아파치는 북한에 대비해서 확실한 지상전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군과 러시아군에 대해서도 재래식 전력으로는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죠. 냉전시대 소련의 기갑작전 교리를 구현한 북한군의 경우 수천 또는 수만 대 기갑 전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한국군의 방어선을 뚫는 것이 그 주 전술입니다. 대규모 기갑 전력이 기동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확보된 공간이 필요하죠. 이런 공간이 있는 서부전선에서 대규모 기갑 전력이 이동하게 되면 MLRS, 천무, AH-64가 동작하기에 기가 막힌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차만 해도 1대1 전투에서는 한국군이 우위인 상황에서 항공전력과 정밀포격으로 소모된 전력은 한국군의 전차 전력으로 싸우면서 이기기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우위를 전망하기 위해서 AH-64를 도입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K2 흑표 전차의 도입 개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격 헬기 도입 초기 이론상 더 뛰어난 공격 헬기를 전차보다 우선 증강하는 것에 보수적이었던 뿐이 지속적인 신뢰성의 향상과 실전 경험으로 더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거점을 지키고 보호하는 장비로서 무기체계로 전차만큼 듬직한 무기는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유사시 한반도의 전력을 방어하면서 기동성 있는 운영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서 공격 헬기는 분명 효율적인 존재죠. 아시다시피 헬파이어와 롱보 밀리미터 레이더가 통합된 아파치는 북한의 대기갑 전력에 대한 좋은 대응책이며 전쟁 억지력입니다. 현재 북한의 전차력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우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장과 함께 대부분의 군비를 탄도탄 개발에 쏟아부음으로써 공격보다는 공격 시 방어 무기 체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전차보다 공격 헬기는
향후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와 대치 상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작용할 것 같네요.